전 세계 5위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검은 황금의 땅 이라크에서 민심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기름만 주면 신도시를 지어주겠다. 그 약속을 앞세워 원유의 66%를 싹쓸이해간 중국. 하지만 탐욕의 끝에 남은 건 약속된 도시가 아니라 국민의 미래를 짓밟은 흉측한 콘크리트 잔해뿐이었습니다. 국가 재건이 대재앙으로 변하며 이라크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던 바로 그 순간 이라크 정부가 선택한 건 중국도 유럽도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건설 역사상 단일 최대 규모 14조 7천억 원. 그 천문학적 금액의 정권을 맡긴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죽음의 사막에서 펼쳐진 대한민국의 신의 기술이 공개되자 돈이면 다 된다던 중국은 처참히 무너졌고 중동의 판도가 송두리째 뒤집어졌습니다. 전 세계 건설사들이 군침을 흘리던 거대한 기회의 땅에서 세계 5위 석유 대국이 한국 앞에 무릎 꿇은 그 소름 돋는 반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가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대가는 누가 치릅니까? 정치인이 치릅니까? 아닙니다. 거리에선 어머니들이, 학교에선 아이들이, 완성되지 못한 도시 앞에 선 시민들이 치릅니다. 저는 카림 알하디르입니다. 이라크 정부에서 국가 재건 사업의 경제 실무를 총괄하고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계약 구조를 설계하고 최종 판단을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서류 한 장으로 이 나라의 10년을 묶을 수도 있는 자리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 동시에 이 이야기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중국과의 대규모 재건 사업이었죠.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원유를 내주고 그 대가로 도시를 받는 겁니다. 주택 10만 채, 학교, 병원, 도로, 숫자만 놓고 보면 완벽한 거래였습니다. 이라크 전역에 새로운 도시가 들어서고 국민들은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였죠. 그런데 숫자는 사막의 열기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모래폭풍도 예측하지 못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이라는 것이 종이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측에서 보내온 설계도는 훌륭했죠. 프레젠테이션도 깔끔했고 일정표도 빈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번엔 진짜 되겠다. 회의실에서 그런 말이 오갔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겁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1년이 지났을 때 첫 번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공정률 30%. 나쁘지 않은 숫자였죠. 하지만 현장을 직접 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카림, 직접 가서 봐야 합니다. 제 밑에서 현장 관리를 맡고 있던 하산이 그렇게 말했죠. 하산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20년 넘게 건설 현장을 돌아다닌 베테랑이죠. 그런 사람이 얼굴에 그림자를 잔뜩 들이우고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보고서에는 30%라고 되어 있던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산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30%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무서웠던 겁니다. 내가 서명한 계약서가 만들어낸 현실을 직접 마주하는 것이 그게 두려웠죠. 하지만 결국 갔습니다. 바그다드 남쪽 사막 한가운데 들어선 비스마야 신도시 현장이었죠.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콘크리트 기둥만 남은 건물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벽도 없고 지붕도 없었죠. 철근이 사막바람에 그대로 노출된 채 녹슬어 가고 있었습니다. 5만 도가 넘는 낮 기온에 콘크리트가 갈라져 있었고 모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자재가 뒤엉켜 나뒹굴고 있었죠. 그게 우리가 원유와 맞바꾸기로 한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산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쪽을 보십시오. 그가 가리킨 곳에는 중국 측 인력이 텐트 아래에 모여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낮 기온이 너무 높아서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유는요? 원유는 하루도 쉬지 않고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은 멈추지 않았죠. 우리가 내준 것은 매일 사라지고 있는데 받기로 한 것은 사막 위에 흉물로 서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중국 측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이랬죠. 기후 조건이 예상보다 가혹합니다. 공정 조정이 필요합니다. 공정 조정이라 참 편리한 말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 사막의 기온도 모래 폭풍의 빈도도 전부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그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그 방식을 밀어붙인 겁니다. 그리고 환경이 감당이 안 되니까 공사를 늦추는 거죠. 그런데 원유 반출 일정은 한 번도 조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사무실로 돌아와서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죠.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그들이 약속을 어긴 게 아니라는 것을, 공기 지연에 대한 페널티 조항은 허술했고 품질 기준은 모호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속을 완주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그런 구조로 맺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저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완공 예정이었던 주택단지 절반 이상이 공사 중단 상태에 놓였고 그 사이 원유는 수십억 달러어치가 빠져나갔습니다. 국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건 보고서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날이 왔죠. 저는 그날 아침 창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 필요가 없었거든요. 바그다드 중심가에서 터져나온 함성이 건물 벽을 뚫고 들어왔으니까요. 처음에는 먼 곳에서 울리는 것 같았는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중국은 나가라. 수천 명이 같은 말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바그다드만이 아니었죠? 바스라에서도 나자프에서도 이라크 전역의 도시에서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시위대가 거리를 메웠고 경찰이 출동했고 도로가 마비됐습니다. 하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카림, 텔레비전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선동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저도 알고 있었죠. 이건 누군가가 부추긴 게 아니었습니다. 3년 넘게 쌓여온 분노가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아이들을 보낼 학교가 없는 어머니들, 약속된 집을 받지 못한 가장들, 완성되지 않은 도시 앞에서 매일 흉물을 바라봐야 하는 주민들, 그들이 거리로 나온 겁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한 여성이 잡혔습니다. 아이를 아는 차에 카메라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우리 아이가 다닐 학교를 지어준다고 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기둥밖에 없습니다. 기둥에다 아이를 앉혀 놓으란 겁니까? 저는 화면을 끌 수 없었습니다. 꺼야 할 이유가 없었죠. 그건 뉴스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건 제가 서명한 계약서의 결과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중국 측과 체결한 계약서 원본이 놓여 있었죠. 수백 페이지짜리 문서입니다. 저는 그 문서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제 이름이 있었고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분노를 밖으로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중국이 잘못했다. 그들이 속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방식대로 한 겁니다. 다만 그 방식이 이 땅에서는 통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리고 그걸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한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싸게 시작하는 선택은 불가능하다는 것. 기존 방식으로는 이 나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다시 선택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했습니다. 감정으로 고르면 안 됐죠. 이건 호감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다음에 서명할 그 한 장이 틀리면 이 나라는 10년을 잃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그다드의 밤은 조용해져 있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무거웠죠. 거리의 함성은 멈췄지만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선택을 잘못하면 그 분노는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이번에는 구호가 아니라 이 나라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본다는 건 생각보다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지금까지 해온 판단이 전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과정이니까요. 저는 재건 사업 전체를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중국과의 기존 계약뿐 아니라 당시 이라크에 들어와 있던 모든 외국 기업과 현장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겁니다. 하산에게 말했죠. 모든 현장 보고서를 다시 정리하십시오. 국가별로, 공법별로, 진행률별로.
빠뜨리는 곳 없이 전부. 하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카림, 솔직히 말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다 비슷할 겁니다. 이 사막에서 제대로 된 결과를 낸 곳은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거의 확신하고 있었죠. 이라크의 건설 환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낮 기온 50도를 넘기는 날이 1년의 절반 가까이 되고 예고 없이 모래폭풍이 밀려옵니다.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타설하면 수분이 순식간에 증발해서 강도가 떨어지죠. 인력은 더위에 쓰러지고 장비는 모래에 파묻힙니다. 어느 나라가 와도 결국 같은 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검토 작업은 사실 기대 없이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에 가까웠죠. 다음 선택을 하기 전에 근거를 마련해 두자. 그 정도의 마음이었습니다. 보고서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산의 팀이 현장을 돌면서 촬영한 사진, 공정률 비교표, 인력 운용 현황, 자재 수급 기록까지 책상 위에 서류가 산처럼 쌓여갔죠. 저는 그걸 하나하나 넘기면서 예상대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연, 부실, 중단, 재개, 다시 지연. 나라만 다르고 패턴은 똑같았으니까요. 터키 업체는 자재 수급에서 막혔고 이란 쪽은 정치적 문제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컨소시엄은 설계는 훌륭했지만 이 기후에 적응하지 못해서 공정이 끝없이 밀리고 있었죠. 전부 다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이 사막은 누가 와도 이기지 못한다. 그런데 하산이 어느 날 서류 뭉치 하나를 따로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표정이 달랐죠. 평소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인데 그날은 눈빛에 뭔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카림, 이건 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한국입니다. 한국.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순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아는 건 많지 않았거든요. 전자제품을 잘 만든다는 정도, 자동차 산업이 성장했다는 정도, 건설 분야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은 제 머릿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았죠. 중동 건설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솔직히 중국이나 유럽 업체들에 비하면 규모 면에서 비교가 될까 싶었습니다. 한국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산이 사진 몇 장을 펼쳤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찍힌 항공사진이었죠. 저는 처음에 이라크 현장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다른 나라의 사진이 잘못 섞여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봐온 이라크의 건설 현장과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거든요. 줄이 맞았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강역이 일정했고 도로 구획이 반듯하게 나뉘어 있었죠. 사진 한 장만 봐도 어디가 주거구역이고 어디가 상업구역인지 구분이 됐습니다. 소음과 혼란 대신 반복되는 공정의 규칙성이 보였습니다. 같은 사막, 같은 기후, 같은 조건인데 말입니다. 이게 비스마야 맞습니까? 맞습니다. 한국 기업이 맡고 있는 블록입니다. 같은 비스마야 안에서 이 정도 차이가 납니까? 하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아서 2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넘길 때마다 불편해졌죠. 이건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같은 땅 위에서 이런 차이가 가능했다면 우리가 중국에 원유를 퍼주면서 받아낸 그 흉물 같은 결과는 대체 뭐였단 말입니까? 우리가 속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겁니까? 저는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팀이 작업하고 있는 비스마야 남쪽 구역에 도착한 건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막의 열기가 조금 수그러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숨이 막힐 정도였죠. 차에서 내리면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국 현장을 방문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텐트 아래 모여 쉬고 있던 인력들, 녹슨 철근, 갈라진 콘크리트. 그 기억이 자연스럽게 비교의 기준이 되었죠.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완성된 건물이었습니다. 진행 중인 공사장이 아니라 이미 외벽까지 마감이 끝난 주거동이 줄지어 서 있었죠. 창문이 들어가 있었고 도로가 포장되어 있었으며 가로등까지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중국 현장에서 봤던 기둥만 남은 골조와는 차원이 다른 풍경이었죠. 이게 한국 팀이 한 겁니까?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쪽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공사 현장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인데도 인력이 움직이고 있었고
크레인이 작동하고 있었죠. 중국 현장에서는 이 시간이면 작업이 사실상 중단됐었습니다. 더위 때문에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였죠. 그런데 한국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치는 작업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대신 거대한 판 모양의 구조물이 트럭에 실려와서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지고 있었죠. 마치 블록을 조립하듯이 벽과 바닥이 정확한 위치에 끼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저건 뭡니까? 저 판 같은 건? 하산이 설명했습니다. 한국팀은 건물의 핵심 구조물을 현장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떨어진 곳에 공장을 세워놓고 거기서 미리 생산한 뒤 완성된 상태로 가져와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합니다. 공장에서 건물을 만든다고요? 벽체, 바닥 슬래브, 계단까지 전부 공장에서 만듭니다. 공장 안은 온도와 습도가 통제되니까 사막의 열기가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크레인이 구조물을 올리는 걸 지켜봤죠. 한 층이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눈에 띄게 짧았습니다. 소음도 적었고 인력도 많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사람이 최소한의 동작으로 건물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인 현장 관리자 한 명이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헬멧을 쓰고 작업복을 입은 채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죠. 얼굴이 검게 탔고 사막에서 꽤 오래 일한 사람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가 저를 알아보고 가볍게 인사를 한 뒤 물었습니다. 현장 확인 나오신 겁니까? 네. 몇 가지 직접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특별한 설명 없이 현장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죠. 장황한 프레젠테이션도 없었고 자기네 방식이 얼마나 우수한지 자랑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걸으면서 가리켰죠. 저쪽이 지난달 완공된 구역입니다. 이쪽은 이번 달 안에 마감 들어갑니다. 공장은 저쪽 방향 2km 지점에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태도가 더 강하게 와닿았죠. 설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완성된 결과를 보여줬을 뿐입니다. 말이 아니라 건물이 먼저 서 있었고 약속이 아니라 이미 지어진 도시가 증거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완성된 주거동 하나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벽면을 손으로 만져봤죠. 매끄러웠습니다. 균열이 없었습니다. 중국 현장에서 봤던 갈라진 콘크리트 벽과는 완전히 다른 촉감이었죠. 창문 프레임도 단단했고 바닥 마감도 고르게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산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카림, 제가 30년 가까이 현장을 다녔는데 한국 사람들처럼 일하는 팀은 처음 봅니다.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하산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죠. 중국 현장은 사막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현장은 사막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같은 전쟁인데 전략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중국은 이 열기 속에서 콘크리트를 부었고 한국은 처음부터 이 열기 밖에서 콘크리트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쪽이 이길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완성된 건물 뒤로 해가 지고 있었죠. 사막의 석양이 건물 외벽에 비치면서 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저는 그걸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좋은 현장을 발견한 게 아니었거든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만약 한국의 이 방식이 예외가 아니라 이들의 표준이라면 그건 제가 지금까지 내린 모든 판단의 전제가 무너진다는 뜻이니까요. 가격으로 비교하고 속도로 재단하고 규모로 판단해온 그 모든 기준이 처음부터 잘못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산에게 말했습니다. 한국팀에 대한 자료를 전부 모으십시오. 이 현장의 공정 기록, 품질 검사 결과, 인력 운용 방식, 자재 수급 경로, 하나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하산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물었습니다. 한국 쪽으로 방향을 바꾸자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오늘 본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죠. 한 번의 방문으로 국가의 방향을 바꿀 순 없습니다. 그건 제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감으로 판단을 흔들 수는 없었죠.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의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걸. 지금까지는 다음 파트너를 고르는 게 숙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로 질문 자체가 바뀌어 버렸죠.
한국이 보여준 이 결과가 예외적인 행운인지 아니면 반복 가능한 시스템인지 그걸 밝혀내는 것이 이제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바그다드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이 어둠 속으로 잠기고 있었죠. 그 광활한 모래 벌판 위에 중국은 흉물을 남겼고 한국은 도시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같은 땅, 같은 하늘, 같은 바람 아래에서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건지 저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내야 했죠. 왜냐하면 이번에 틀리면 다음은 없으니까요. 자료가 모이기 시작하자 저는 더 이상 감정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인상이 아무리 강렬해도 그건 인상일 뿐이죠. 국가의 방향을 바꾸려면 인상이 아니라 숫자가 필요했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반박할 수 없는 냉정한 숫자 말입니다. 저는 하산에게 지시했습니다. 중국 현장과 한국 현장을 완전히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라고. 속도, 품질, 공정관리, 인력 운용, 자재 수급, 리스크 대응. 항목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전부 숫자로 정리하라고 했죠. 감정 넣지 마십시오. 한국이 좋아 보인다, 중국이 나빠 보인다. 그런 판단 다 빼십시오. 숫자만 놓으십시오. 하산은 고개를 끄덕이고 팀을 꾸렸습니다. 일주일 뒤 비교 보고서 초안이 제 책상 위에 올라왔죠. 저는 그걸 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부터 손이 멈췄습니다. 공정률? 같은 기간 동안 중국 현장의 공정률은 38%, 한국 현장은 72%, 거의 2배 차이였습니다. 물론 맡은 블록의 규모가 다르니까 단순 비교는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단위 면적당 완공률로 다시 환산해 봤습니다. 결과는 더 벌어졌습니다. 한국 현장이 단위 면적 기준으로 중국 현장의 2배 반에 가까운 효율을 보여주고 있었죠. 품질. 이건 숫자보다 더 명확했습니다. 중국 현장에서 시공된 건물의 구조 강도 검사 결과를 보니 기준치를 밑도는 항목이 12건, 균열 보고가 37건, 한국 현장에서는 기준치 미달이 0건, 균열 보고가 3건이었습니다. 3건도 마감자의 단계에서 발생한 경미한 수준이었죠. 구조적 결함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 격차는 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산을 불렀습니다. 이 숫자 검증했습니까? 2번 했습니다. 현장 실사팀이 따로 교차 확인까지 했습니다. 혹시 한국 측에서 자료를 손본 건 아닙니까? 하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팀이 직접 측정한 겁니다. 한국 측 자료는 참고만 했고 수치는 전부 우리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심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죠.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했습니다. 숫자는 결과를 말해주지만 원인을 말해주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시 현장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비교를 위해서였죠. 하루에 2곳을 돌았습니다. 오전에 중국 현장, 오후에 한국 현장, 같은 날 같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중국 현장에 먼저 갔습니다. 마침 모래폭풍 경보가 떨어진 직후였죠. 현장은 사실상 마비 상태였습니다. 장비 위에 방수포를 덮어놓고 인력 대부분이 숙소로 철수한 상태였죠.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복구에 얼마나 걸립니까? 모래를 치우고 장비를 점검하면 이틀 정도 걸립니다. 이틀이요? 사막이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 이 사막에서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기온이 높아서 어쩔 수 없고, 모래가 날려서 어쩔 수 없고, 인력이 버티질 못해서 어쩔 수 없다. 이 땅에서 건설을 한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들과의 싸움이라고 다들 그렇게 말했죠. 오후에 한국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같은 날이었고 같은 모래 폭풍이 지나간 뒤였습니다. 당연히 이쪽도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예상했죠. 그런데 한국 현장에 도착했을 때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지나간 지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작업이 가능한 겁니까? 중국 현장에서는 이틀이 걸린다고 했는데 말이죠. 하산이 한국 측 현장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폭풍 지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작업이 가능합니까? 한국인 관리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핵심 구조물은 공장에서 만들어 오니까 현장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는 조립 구역만 정리하면 되죠. 대형 장비 점검하고 조립 라인 복구하는데 서너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서너 시간.
중국 현장의 이틀과 한국 현장의 서너 시간, 모래폭풍 한 번에 벌어지는 격차가 이 정도였습니다. 이게 1년에 수십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격차는 누적되고 누적된 격차는 결국 완성과 미완성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능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인력이 게으른 것도 아니고 중국 기술이 형편없는 것도 아니었죠.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접근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중국은 자기들이 전 세계 어디서나 써먹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현장에서 철근을 세우고,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치고, 현장에서 양생하는 전통적인 방식이죠. 기후가 온화한 곳에서는 문제가 없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이라크입니다. 낮 기온 50도의 사막이죠. 그 방식을 이 환경에 그대로 적용한 게 문제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반면 한국은 출발점 자체가 달랐습니다. 이 사막에서는 어떤 방법이 통하는가? 거기서부터 설계를 시작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나온 답이 현장 밖에서 만들어서 가져오는 방식이었죠. 사막의 열기를 이기려 하지 않고 열기가 닿지 않는 곳에서 핵심 공정을 끝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현장의 관리자가 교체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있었죠. 교대 시점에 맞춰 새로운 관리자가 들어온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바뀌어도 현장의 공정률이나 품질 수치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었죠. 중국 현장은 달랐습니다. 관리자가 바뀔 때마다 공정 방식이 미세하게 달라졌고 그때마다 품질 편차가 발생했죠. 사람이 바뀌면 결과도 바뀌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한국 현장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누가 와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관리자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시스템이 다른 거였어.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외교부 쪽에서 연락이 온 거였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중국 대사관 측에서 면담을 요청해 왔다는 겁니다. 무슨 건입니까? 재건 사업 관련입니다. 기존 파트너십 유지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타이밍이 절묘했죠. 우리가 한국 현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한 게 알려진 겁니다. 이쪽에서 움직이면 저쪽에서 감지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특히 이 규모의 사업에서는 말입니다. 며칠 뒤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더 구체적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중국 측의 입장은 명확했죠. 기존 계약을 유지할 경우 가격을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 물량도 더 넓힐 수 있다. 가격 인하, 물량 확대. 예전 같았으면 솔깃했을 제안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저였다면 회의실에 앉아서 진지하게 검토했을 겁니다. 싸게 많이 짓는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미 숫자를 봐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두 눈으로 확인해버렸죠. 싸게 시작해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바로 며칠 전까지 거리에서 국민들이 외쳐대지 않았습니까? 같은 실수를 두 번 하는 건 실수가 아니라 무능입니다. 하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국 측 면담에 응하시겠습니까? 응하겠습니다. 하산이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의례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외교적 결례를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방향이 정해진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했죠.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졌습니다. 이번 선택은 누가 더 싸게 해주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어떤 방식의 미래를 걸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하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안도 같은 것이 보였죠. 30년 넘게 현장을 돌아다닌 사람이 이 방향 전환이 옳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다시 한번 비교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숫자를 읽고 또 읽었죠. 그리고 한 가지 문장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국가는 싸게 시작하면 반드시 비싸게 끝난다. 이건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온몸으로 겪은 사실이었죠. 중국과의 거래가 바로 그 증거였으니까요. 원유를 내주면서 도시를 받기로 했는데 원유는 사라지고 도시는 서지 않았습니다. 싸게 시작한 대가를 국민이 거리에서 치른 겁니다. 이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이 결과가 계속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초반에만 좋고 나중에 무너지는 건지
시간이 증명해야 할 부분이었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증거는 한쪽이 압도적으로 명확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호감을 걷어내고 순수하게 숫자와 현장만 놓고 봤을 때 한국의 방식은 이 사막에서 작동하고 있었고 중국의 방식은 이 사막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이건 제 감정이 아니라 이 땅이 말해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기술이라는 건 그저 훌륭한 장비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환경을 읽고 환경에 맞는 답을 설계하고 그 답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 그게 진짜 기술이라는 것을. 한국은 그걸 하고 있었고 중국은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바그다드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덮고 펜을 내려놓았죠.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방향을 바꾼다는 건 기존에 쌓아온 모든 관계를 재조정한다는 뜻이니까요. 외교적 압박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 잡음도 있을 겁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죠. 하지만 쉬운 길을 골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에 온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이번에는 쉬운 길이 아니라 맞는 길을 가야 합니다. 방향을 정하는 것과 확신을 갖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한국 현장이 보여준 결과에 주목하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국가의 미래를 걸 수는 없었죠. 숫자가 좋고 현장이 깔끔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안에 들어있는 기술의 정체를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파악해야 했죠. 왜냐하면 이 사업은 주택 몇 채 짓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를 세우는 일이니까요. 초반에 잘 돌아간다고 끝까지 잘 돌아가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이미 그 교훈을 뼈저리게 배웠죠. 처음에 설계도는 훌륭했고, 처음에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고, 처음에 약속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의 기술을 직접 뜯어보기로 했습니다. 표면이 아니라 뼈대를 보겠다는 겁니다. 하산에게 말했죠. 한국 팀의 공장을 방문하겠습니다. 현장이 아니라 공장. 건물을 만든다는 그곳을 직접 봐야 합니다. 하산이 한국 측에 연락을 넣었고 이틀 뒤에 일정이 잡혔습니다. 비스마야 현장에서 차로 약 20분 거리에 위치한 생산 공장이었죠.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는 길에도 마음 한편에서는 경계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되는 건지 아니면 잘 포장된 또 하나의 약속인지. 한 번 속은 사람은 두 번째부터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 법이죠. 공장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의외로 소박했습니다. 거대한 첨단 시설을 예상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건 사막 위에 세워진 대형 철골 구조물이었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축구장 여러 개를 이어놓은 것 같은 공간 안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줄줄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벽체, 바닥 슬래브, 계단, 발코니 패널까지 건물의 모든 부분이 이 안에서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온도였습니다. 바깥은 45도가 넘는 사막이었는데 공장 내부는 서늘했죠. 정확히 말하면 서늘한 게 아니라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관리되고 있었죠. 안내를 맡은 한국인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말투가 간결한 사람이었죠. 콘크리트는 양생 과정에서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바깥에서 타설하면 수분이 너무 빨리 증발해서 내부에 미세균열이 생기죠. 이게 장기적으로 구조 강도를 떨어뜨립니다. 공장 안에서 만들면 그 변수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바깥에서 짓는 것과 비교해서 강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같은 배합 기준으로 약 30% 이상 높은 강도가 나옵니다. 환경 변수를 제거했기 때문이죠. 30%. 같은 재료, 같은 배합인데 환경만 바꿨을 뿐인데 30%가 차이 난다.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곱씹었습니다. 중국 현장에서 갈라져 있던 콘크리트 벽이 떠올랐죠. 그게 기술 부족이 아니라 환경 통제의 실패였다는 걸 이제야 정확히 이해한 겁니다. 공장 안을 따라 걸으면서 생산 과정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철근이 자동으로 배치되고 콘크리트가 주입되고 일정 시간 양생을 거친 뒤 틀에서 분리되는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마치 자동차 생산 라인처럼 흘러갔습니다. 하루에 몇 개나 생산됩니까?
벽체 기준으로 하루 약 120개 이상 생산합니다. 바닥 슬래브까지 합치면 더 나오죠. 하루에 120개. 저는 잠깐 계산을 했습니다. 한 동의 주거 건물에 들어가는 벽체 수를 대입하면 이 공장 하나에서 매일 여러 동분의 구조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현장에서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방식과는 속도 자체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를 진짜 멈추게 한 건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공장 한쪽에 완성된 구조물이 줄지어 놓여 있었는데 저는 거기 다가가서 표면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매끄러웠습니다. 이음새가 균일했고 표면에 기포나 균열이 전혀 없었죠. 그리고 모든 구조물의 품질이 같았습니다. 첫 번째 것과 100번째 것의 차이를 눈으로 구분할 수 없었죠. 이게 전부 같은 품질로 나옵니까? 한국인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이 동일하고 배합이 동일하고 양생 조건이 동일하니까요.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구조. 저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중국 현장에서는 관리자가 바뀔 때마다 품질이 흔들렸죠. 숙련된 기술자가 빠지면 공정이 흐트러지고 새 인력이 적응하는데 또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사람에 의존하는 시스템은 사람이 변수가 되는 겁니다. 한국은 그 변수를 아예 구조적으로 제거해버린 거였죠. 공장을 나오면서 저는 한국인 기술자에게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답해 주십시오. 이 방식을 왜 선택한 겁니까? 현장에서 짓는 것보다 공장을 세우고 운영하는 비용이 더 들지 않습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초기 투자는 더 듭니다. 공장을 짓고 장비를 들여놓고 라인을 세팅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죠. 단기적으로 보면은 현장 타설이 더 쌉니다. 그런데도 이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는 이 방법밖에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깥을 가리켰습니다. 오후에 태양이 사막 위에 내리쬐고 있었죠.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모래 벌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바깥에서 콘크리트를 치면 열중 3개는 기준 이하가 나옵니다. 기준 이하인 걸 알면서도 그 위에 다음 층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그렇게 지은 건물이 10년 뒤에도 서 있을 거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한 말의 무게가 천천히 내려앉았죠. 그건 기술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철학이었습니다. 이 사막의 조건을 인정하고 그 조건 안에서 타협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낸 거였죠. 싸게 가는 게 아니라 이 환경에서 유일하게 맞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차로 돌아오면서 하산이 말했습니다. 카림 아까 그 기술자 말 들으셨죠? 초기 투자가 더 든다고 했습니다. 내부 보고할 때 그 부분이 걸릴 겁니다. 윗선에서는 당연히 비용부터 따질 테니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 이 방식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초기 비용이 더 높다는 점을 설명해야 했죠. 그리고 그 설명을 듣는 사람들 대부분은 현장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숫자만 보는 사람들이죠. 하산,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중국 방식으로 지은 건물이 10년 뒤에 보수 없이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균열 보고가 수십 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보수 비용은 누가 댑니까? 우리가 대야죠. 그럼 처음에 싸게 지어도 나중에 보수하고 재시공하고 부실을 메꾸는 데 드는 비용까지 합치면 결국 얼마가 됩니까? 하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었죠. 답은 뻔했으니까요. 싸게 시작한 건물은 반드시 비싸게 끝납니다. 우리는 이미 그걸 경험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방식에 대한 분석 보고서였죠.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숫자와 구조만으로 논리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마지막에 저는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기술이란 자연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자연을 계산에 넣는 지혜입니다. 한국은 이 사막을 계산에 넣었고 그래서 이 사막에서 유일하게 작동하는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제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이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사실을 확인하는 것과 그 사실을 관철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싸움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맞다는 걸 제가 아무리 확신해도 그걸 정부 전체가 받아들이게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였죠. 특히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한국 공장을 방문하고 돌아온 다음 날부터 중국 측의 움직임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가 더 이상 제안이 아니라 경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기존 파트너십을 재고하는 것은 양국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외교적 수사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죠. 한국으로 방향을 바꾸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치 채널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일부 정치인들이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하산, 우리가 지금 선택하려는 건 어느 나라의 기분을 맞춰주느냐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 살 도시를 누가 제대로 지어줄 수 있느냐입니다. 거리에서 아이를 안고 기둥밖에 없다고 외치던 그 어머니를 기억합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다시 중국한테 맡기기로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산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못합니다. 저는 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맞는 길을 가는 겁니다. 누가 더 싸게 해주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 땅을 이길 수 있느냐. 기준은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기준을 통과한 건 한국뿐입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모래를 머금은 사막의 바람이었죠.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는 멈추고 누군가는 계속 짚고 있었습니다. 선택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방역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빠르고 그리고 훨씬 조직적이었습니다. 한국 공장을 방문하고 돌아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저는 3건의 공식 서한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중국 대사관에서, 하나는 이라크 외교부 내부에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국회 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 온 것이었죠. 겉으로는 각기 다른 발신자였지만 내용의 뼈대는 하나였습니다. 기존 파트너십의 가치를 제고해달라. 저는 서한을 읽으면서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고해달라! 참 우아한 표현이었죠. 하지만 이 표현 뒤에 숨어있는 실제 메시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쪽으로 방향을 틀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 뜻이었죠. 며칠 뒤에는 더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측에서 새로운 제안서를 보내왔거든요. 내용을 보고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기존 계약 대비 가격을 20% 추가 인하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공사 범위도 확대해서 원래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업, 시설과 공공건물까지 추가로 지어주겠다고 했죠. 숫자만 보면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하산이 제안서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카림, 이건 거의 믿지는 조건 아닙니까? 이 가격에 이 범위를 하면 중국 쪽도 손해를 볼 텐데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계약을 유지하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건 사업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려는 겁니다. 이라크 시장에서 밀려나면 중동 전체에서 신호가 바뀌니까요. 이라크가 한국을 선택했다. 이 소식이 퍼지면 사우디도, 쿠웨이트도, 카타르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정도 손해는 감수하겠다는 거죠. 저는 제안서를 덮었습니다. 하산에게 말했죠.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격은 내려가죠. 범위는 넓어지죠. 숫자만 보면 우리한테 이득입니다. 하지만 방식이 바뀝니까? 현장에서 50도 열기 속에 콘크리트를 치는 그 방식이 바뀝니까? 모래폭풍이 불면 이틀씩 멈추는 그 구조가 달라집니까? 하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격을 아무리 내려도 방식이 같으면 결과도 같습니다. 3년 전에 우리가 본 바로 그 흉물이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는 더 넓은 면적에 더 많은 원유를 내주고 나서 말이죠. 하산이 한숨을 쉬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윗선에서는 이 숫자를 무시하기 어려울 겁니다. 20% 이내 범위 확대까지. 보고서에 올라가면 흔들리는 사람이 분명히 나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게 걱정이었죠.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은 알지만 회의실에서 숫자만 보는 사람에게는 20% 인하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갈라진 콘크리트 벽의 촉감을 전달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서류에는 촉감이 담기지 않으니까요. 정치적 압박도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국회에서 한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했죠.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파트너에게 국가의 핵심 사업을 맡기는 것은 모험이다. 기존의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개선점을 찾는 것이
현명한 접근이다. 검증되지 않은 파트너, 안정적 관계.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주장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 뒤에 숨은 논리의 허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안정적 관계라고요? 거리에서 국민이 중국은 나가라고 외쳤는데 그게 안정적 관계였습니까? 기둥만 남은 건물 앞에서 어머니가 울고 있었는데 그게 안정이었습니까? 언론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매체에서 재건 사업의 급격한 방향 전환은 리스크가 크다는 논조의 기사가 실렸죠. 직접적으로 한국을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기존 파트너를 유지하는 게 안전하다는 방향으로 여론을 끌고 가려는 움직임이었죠. 우연이라고 보기엔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의 세계에서는 현장의 진실보다 회의실의 논리가 더 힘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조심해야 했죠. 그 와중에 저는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압박이 벌어지는 동안 한국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정치적 소음이 커지면 현장도 영향을 받기 마련이거든요. 계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 인력이 동요하고 공정이 느려지고 자재 발주가 지연됩니다. 어느 나라 기업이든 그런 상황에서는 방어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속도를 줄이고 투자를 보류하고 상황을 관망합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저는 하산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현장 최근 공정 보고서 가져와 보십시오. 하산이 가져온 보고서를 펼쳐봤습니다. 저는 숫자를 확인하고 나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산에게 물었죠. 이 숫자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뽑아온 겁니다. 공정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과 동일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치적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그 기간 동안 한국 현장은 단 하루도 공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예상대로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죠. 트럭이 공장에서 구조물을 실어 나르고 있었고 조립 라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깥 세상의 소음이 이 현장에는 전혀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 현장 소장을 만났습니다. 지난번에 공장을 안내해 준 것과는 다른 사람이었죠. 나이가 좀 더 있어 보이는 과묵한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얼굴과 팔이 검게 타 있었고 작업복에 모래먼지가 배어 있었습니다. 이 사막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죠. 저는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인데 왜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런 때에 관망하면서 투자를 보류하지 않습니까? 그가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속도를 줄이면 그게 곧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흔들리는 파트너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정치 상황에 맞춰서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바깥이 어떻게 돌아가든 이 현장 안에서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 조건에 따라 기준을 바꾸지 않는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중국은 상황이 불리해지면 일정을 늦추고 유리해지면 속도를 올렸죠. 환경에 반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자기들의 기준을 유지하는 방식이었죠.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본질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어야 하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국의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공법의 우수성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기술은 공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태도이기도 했던 거죠. 현장을 돌아보면서 저는 한 가지 장면을 더 목격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 한 명이 이라크인 노동자 옆에 쪼그려 앉아서 도면을 펴놓고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죠. 언어가 완벽하게 통하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손짓과 그림을 섞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라크인 노동자의 표정에는 짜증이나 답답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중하고 있었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산이 그 장면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중국 현장에서는 저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 쪽은 자기들끼리 일하고
이라크 인력은 단순 노동만 시켰죠. 기술 이전이랄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사막에서 건물만 짓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방법을 만들고 있었죠. 떠난 뒤에도 남는 것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현장을 나서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죠. 사막의 열기 속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그들은 같은 속도로, 같은 기준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이 유지될지, 취소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그 뒷모습이 오래 남았습니다. 바그다드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외교부 차관보였죠. 카림, 중국 측 대사가 직접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절하기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정 잡아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하산이 물었습니다. 면담에서 뭐라고 하실 겁니까? 들을 겁니다. 그들이 뭘 가져오는지. 하지만 하산,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둡시다. 뭡니까? 이 선택은 중국이 싫어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중국이 나쁘다거나 한국이 좋다거나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건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방식의 문명을 들여올 것이냐? 결국 그 질문인 겁니다. 값싸게 빨리 짓고 나중에 무너지는 방식을 택할 거냐? 아니면 처음에 더 들이더라도 이 땅에서 버틸 수 있는 방식을 택할 거냐? 이건 업체 선정이 아니라 국가의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바그다드의 거리가 보였죠. 3년 전 바로 저 거리에서 국민들이 외쳤습니다. 중국은 나가라고. 그 분노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잠시 가라앉아 있을 뿐이었죠. 만약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 분노는 다시 폭발할 겁니다. 그때는 구호가 아니라 이 정부 자체를 향할 수도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왼쪽은 중국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기둥만 남은 건물, 녹슨 철근, 갈라진 콘크리트, 방치된 자재. 오른쪽은 한국 현장 사진이었죠. 줄 맞춰 들어선 주거동, 포장된 도로, 가로등이 서 있는 깨끗한 거리. 같은 나라 안에서, 같은 사막 위에서, 같은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오른쪽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건 이미 확인했죠. 숫자로도, 현장으로도, 사람으로도. 한국이 보여준 결과는 일관됐고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이 판단을 밀어붙일 수 있느냐? 정치적 압박과 외교적 잡음을 뚫고 이 방향을 끝까지 관철할 수 있느냐? 기술의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한국이 이겼죠. 하지만 정치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사진 두 장을 서류 파일에 넣고 파일 표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선택은 호감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 그리고 파일을 닫았습니다. 내일부터가 진짜 싸움이었죠. 모든 것이 제 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검증됐고 현장은 흔들림 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정치적 압박에도 방향은 흔들리지 않았죠. 저는 처음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겠다는 감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요. 그런데 위기라는 건 항상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옵니다. 그날 아침 하산이 평소와 다른 얼굴로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서류 한 뭉치를 들고 있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30년 넘게 현장을 누빈 사람의 손이 떨린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카림, 큰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미수금입니다. 하산이 서류를 제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첫 장을 펼쳤죠. 숫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약 8,400억 원. 한국 기업에 지급되지 않은 공사 대금이 그 규모로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자리씩 짚어가면서 틀림없었습니다. 8,400억 원이 밀려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산이 설명했습니다. 원인은 복합적이었죠. 이라크 정부의 예산 집행 지연, 원유 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정 수입 감소, 그리고 여러 부처 사이의 행정 절차 병목이 겹친 결과였습니다. 어느 한 곳의 잘못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시스템 전체의 지연이 누적된 거였죠. 한국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직 공식적인 항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카림, 이 금액이면 어떤 기업이든 버티기 어렵습니다. 8,400억이 밀린 상태에서 공사를 계속하라는 건 자기 돈으로
남의 나라 도시를 지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한국이 떠난다.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 기업이 철수를 결정한다. 명분은 충분합니다. 어느 나라 기업이든 이 정도 미수금이면 사업을 중단할 권리가 있죠. 계약서에도 그런 조항이 있을 겁니다. 지급 지연이 일정 기간을 넘기면 시공사는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할 수 있다. 법적으로, 도의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봐도 한국 측의 잘못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스마야 현장이 멈춥니다. 크레인이 멈추고 트럭이 멈추고 공장이 멈춥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정지하는 거죠. 완성된 건물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 채 사막 바람을 맞고 진행 중인 블록은 골조만 남은 채 방치됩니다. 중국이 남긴 흉물과 똑같은 풍경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는 변명할 수도 없죠. 중국 때는 그래도 그들의 기술이 부족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의 기술은 완벽했습니다. 문제는 우리였죠. 돈을 제때 주지 못한 건 우리니까요. 그리고 가장 두려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이 떠나면 다음에 누가 오겠습니까?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 이라크를 믿고 들어오겠습니까? 중국한테 당하고 한국한테 돈도 못 주는 나라. 그 낙인이 찍히면 우리는 다시는 제대로 된 파트너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산이 조용히 서 있었죠.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 말을 합니다. 저는 그 순간 진심으로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는 판단의 무게가 무거웠지만 그래도 방향이 보였죠. 한국이라는 답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순간은 달랐습니다. 답을 찾아놓고도 그 답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판단을 해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냉혹한 현실이 목을 조여왔죠.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재정부에 긴급 예산 집행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검토 중이었죠. 검토 중이라는 말이 이라크 관료 사회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빠르면 몇 주, 느리면 몇 달. 한국 기업이 그 시간을 기다려줄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측 현장 소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상황을 숨기거나 돌려 말할 생각은 없었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면담 장소는 비스마야 현장 사무실이었습니다. 작은 컨테이너 건물이었죠. 에어컨이 돌아가고는 있었지만 사막의 열기를 완전히 막지는 못해서 실내에도 미세한 더위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인 소장이 맞은편에 앉았죠. 그 과묵한 표정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미수금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현재 밀린 금액이 상당하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재정부의 요청은 넣었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기 싫었던 말을 했죠. 만약 이 상황에서 철수를 결정하신다면 저는 그것을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계약상으로도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한국인 소장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꽤 긴 침묵이었죠. 컨테이너 밖에서 크레인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현장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십시오. 이라크 정부는 이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보장합니다. 지급은 결국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시기의 문제일 뿐 지급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가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저희 본사에서도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의 미수금이면 경영진에서 철수를 논의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죠.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 떠나면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증명해 온 것, 이 사막에서 만들어낸 모든 결과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건 우리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사와 협의해서 당분간 자체 자금으로 공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체 자금으로 유지한다. 8,400억 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남의 나라 도시를 계속 짓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업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교과서를 펼쳐봐도 이건 맞지 않는 결정이죠. 미수금이 이 규모면 철수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남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한국 사람들에게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에게 이 현장은 자기들의 기술과 방식과 철학을 증명하는 장소였던 겁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기술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였죠. 그래서 남은 겁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세워온 것을 지키기 위해서. 면담을 마치고 컨테이너를 나서는데 현장에서 크레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럭이 구조물을 실어 나르고 있었고 한국인 기술자들이 이라크인 노동자들과 함께 조립 작업을 하고 있었죠. 8,400억 원이 밀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니, 아무 일 없는 게 아니라 일이 있어도 멈추지 않는 거였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빠르게 걸어서 채 올라탔죠. 하산이 운전석에서 제 표정을 살피더니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은 남는답니다. 정말입니까? 자체 자금으로 공정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산이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그 사람들 대단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대단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이건 대단함의 문제가 아니었죠. 이건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믿고 남은 겁니다. 이라크가 결국은 약속을 지킬 거라고, 이 사업이 끝까지 갈 거라고 믿은 겁니다. 그 믿음의 무게가 8,400억 원이었죠? 그리고 그 믿음에 응답하지 못하면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바그다드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재정부 장관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비서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화를 걸었죠.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장관님, 비스마야 미수금 건으로 직접 뵙겠습니다. 내일 시간을 내주십시오. 카림, 그건 절차가 있습니다. 검토 중이라고. 장관님, 한국 기업이 8,400억 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돈으로 우리나라 도시를 짓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믿고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 검토 중으로 답하면 이 나라는 다시는 신뢰받지 못할 겁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말했죠. 내일 오전에 오십시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그다드의 밤은 고요했지만 비스마야에서는 지금도 크레인이 돌아가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면서도 떠나지 않으면서도 기준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한국은 거기 있었습니다. 기술의 시험은 모래폭풍 속에서 끝났고 태도의 시험은 정치적 압박 속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뢰의 시험이 진행 중이었죠. 한국은 이 시험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통과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시험을 내는 쪽이 부끄러워지는 방식으로 답을 내놓고 있었죠. 이 순간을 넘기면 한국은 더 이상 시공사가 아닙니다. 국가의 파트너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파트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내일이 그 시작이었죠. 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2시간 넘게 이야기했죠. 저는 숫자를 가져갔고 사진을 가져갔고 비교 보고서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 가져갔죠. 비스마야 현장에서 찍은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8,400억 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크레인이 돌아가고 있는 한국 현장의 영상. 장관은 영상을 보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죠. 이 사람들이 진짜 자기 돈으로 짓고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믿기지 않는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은 다릅니다. 이건 사실이었고 그 사실의 무게 앞에서 장관도 결국 움직였습니다. 일주일 뒤 비수금 중 상당 부분에 대한 긴급 지급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전액은 아니었지만 한국 기업이 당장의 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였죠. 나머지는 분기별로 순차 지급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산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하산이 물었습니다. 한국 측에는 알렸습니까? 지금 알리러 갑니다. 한국인 현장 소장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이렇게만 말했죠.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환호도 없었고 감격의 표현도 없었습니다. 마치 원래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감정으로 일하지 않는구나. 상황이 좋아도 들뜨지 않고 나빠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이 사람들의 방식이구나. 미수금 위기가 일단 봉합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재정부가 움직였다는 건 정부 내부에서도 이 사업의 방향에 대한 의지가 확인됐다는 뜻이니까요.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던 정치적 잡음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죠. 중국 측은 여전히 비공식 채널을 통해 압박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이지는 못했죠.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걸 그쪽도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결정을 위한 자리가 잡혔습니다.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 주관 고위급 회의. 참석자는 투자위원회 의장을 포함한 핵심 부처 장관급 인사들, 재정부, 건설부, 외교부 실무 책임자들, 그리고 저였습니다. 의제는 단순했지만 그 의제가 품고 있는 무게는 이 나라의 다음 10년을 결정할 수준이었죠.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의 향후 방향 결정. 단순한 공사 연장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라크라는 국가가 어떤 파트너와 어떤 방식으로 미래를 설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사실상 국가의 기준을 세우는 회의였죠.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평소의 회의와는 분명히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가 쌓여 있었고 노트북이 열려 있었고 보좌관들이 뒤편에서 메모를 준비하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바그다드의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 햇살조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회의는 예상대로 논쟁으로 시작됐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외교부 측이었죠.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파트너를 전면 교체하는 것은 외교적 리스크가 큽니다. 중국은 이라크의 최대 원유 구매국 중 하나입니다. 이 관계에 균열이 가면 에너지 수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이라크 경제에서 원유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중국과의 관계는 분명히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부였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 방식은 초기 투자가 높습니다. 공장을 세우고 장비를 들여놓는 비용이 상당하죠. 중국 측이 제시한 20% 인하 조건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는 기존 방식이 재정 부담이 적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랬죠. 논쟁이 오갔습니다. 가격 대 품질, 외교 대 실리, 단기 대 장기. 같은 논점이 각도만 바꿔가며 반복됐죠. 저는 한동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렸죠. 그리고 투자위원회 의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카림, 당신은 현장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의견을 들어봅시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준비해온 보고서가 있었지만 그걸 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면서 말했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현장을 직접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중국 현장에 가면 기둥만 남은 건물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벽도 없고 지붕도 없습니다. 철근이 녹슬고 콘크리트가 갈라져 있죠. 3년 넘게 원유를 내주면서 받기로 한 도시의 현실이 그겁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현장에 가면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건물이 서 있습니다. 창문이 달려 있고 도로가 포장되어 있고 가로등이 세워져 있습니다. 같은 사막입니다. 같은 기후입니다. 같은 모래 폭풍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다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비용이 걱정된다는 말씀 이해합니다. 한국 방식이 초기 비용이 높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쭙겠습니다. 중국 방식으로 지은 건물의 보수 비용은 누가 됩니까? 균열이 간 구조물을 다시 뜯어 고치는 비용은 결국 완공하지 못해서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하는 비용은 그걸 전부 합치면 싸게 시작한 게 정말 싼 겁니까? 재정부 장관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외교적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도 이해합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저도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년 전 거리에서 국민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중국은 나가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 거리에서 우리가 선택한 파트너를 향해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 분노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같은 파트너를 유지하면 그 분노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는 중국을 향하는 게 아니라 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우리를 향할 겁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업은 8,400억 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돈으로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어떤 기업이 그렇게 합니까? 계약서에 철수 사유가 명확히 있는 상황에서 떠나도 아무도 비난하지 못할 상황에서 남은 겁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 파일을 열었습니다. 두 장의 사진을 꺼내 테이블 가운데에 나란히 놓았죠. 왼쪽은 중국 현장, 오른쪽은 한국 현장. 이 두 장의 사진이 모든 논쟁의 답입니다. 같은 땅, 같은 하늘, 같은 조건에서 나온 두 가지 결과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건 어느 쪽 사진이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냐. 그겁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죠.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보좌관들의 펜소리도 멈춰 있었죠. 창밖에서 바람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기다렸습니다.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이제 판단은 제 손을 떠난 거였죠. 투자위원회 의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60대 후반에 흰 머리카락이 섞인 중후한 인상의 사람이었죠. 이라크 정재계에서 30년 이상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테이블 가운데 놓인 두 장의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른쪽 사진, 한국 현장 사진을 한참 바라보더니 회의실 전체를 둘러봤죠. 그리고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에 베팅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의 방식에 베팅하겠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지만 분명하게. 반대 의견을 내던 사람들도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죠. 의장의 한마디가 테이블 위의 모든 논쟁을 끝낸 겁니다. 후속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기존 계약이 수정 체결됐죠. 계약 금액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공사 기간은 장기로 연장됐고 자녀 주택과 기반 시설에 대한 권한이 한국 측에 전면 위임됐습니다. 단순한 시공 계약이 아니었죠. 도시 전체의 설계와 완성을 맡기는 수준이었습니다. 서명이 이루어지는 순간 저는 펜을 들고 잠시 멈췄습니다. 몇 년 전 이와 같은 자리에서 중국과의 계약서에 서명했던 기억이 스쳤거든요. 그때도 이 자리에서 펜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숫자가 완벽하다고 믿었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 제가 믿는 건 숫자가 아니었죠. 사막 위에서 이미 증명된 방식,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태도, 돈을 받지 못하면서도 떠나지 않은 사람들. 그게 이번 서명의 근거였습니다. 펜을 내려놓은 뒤 한국 측 대표와 악수를 했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죠. 잘 만들겠습니다. 세 마디였습니다. 장황한 감사 인사도 거창한 약속도 없었죠. 그냥 잘 만들겠다고. 그런데 그 세 마디가 제가 지금까지 들은 어떤 프레젠테이션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말로 약속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만든 것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하산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카림 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계약은 시작일 뿐이죠. 이 계약이 끝까지 가야 합니다. 건물이 서고 사람이 들어가 살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그때서야 해낸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바뀐 건 계약서만이 아니라는 걸. 이라크가 파트너를 고르는 기준이 바뀐 겁니다. 누가 싸게 해주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남느냐. 이제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됐죠.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바그다드의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막의 모래를 머금은 따뜻한 바람이었죠. 그 바람을 맞으면서 저는 비스마야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기술자들은 거기서 일하고 있을 겁니다. 크레인은 돌아가고 있을 거고 트럭은 구조물을 실어 나르고 있을 거고 사막 위의 도시가 한층 한층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도시는 우리가 함께 만드는 겁니다. 비스마야의 계약이 체결된 뒤 저는 한동안 긴장을 놓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중국과의 계약도 서명하는 순간에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문제는 항상 그 이후에 드러나죠. 그래서 저는 지켜봤습니다. 수정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한국 현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니 변하지 않는지를.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고 또 달이 지나도 한국 현장은 같았습니다.
같은 속도, 같은 기준, 같은 방식, 계약 금액이 올라갔다고 해서 갑자기 더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느슨해지는 것도 아니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비스마야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완성된 주거동에 실제로 사람들이 입주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소규모였습니다. 몇십 가구가 먼저 들어갔죠. 하지만 그 몇십 가구의 반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산이 어느 날 현장에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카림, 입주한 주민들 반응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가장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고. 또 기둥만 세워놓고 끝나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진짜 집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열쇠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렸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둥만 세워놓고 끝나는 줄 알았다. 그게 이라크 국민이 자기 나라의 재건 사업에 갖고 있는 기대치였던 겁니다. 기대가 아니라 체념이었죠. 우리가 국민에게 안겨준 게 그거였습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다는 학습. 그런데 한국이 그 학습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완성된 집을 넘겨주는 것으로 입주가 확대되면서 비스마야는 점점 도시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주거동만 서 있던 구역에 상점이 생기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학교 건물도 올라가고 있었고 의료시설 기초 공사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막 위에 세워진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되는구나. 이 사막에서 정말로 도시가 만들어지는구나. 몇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걸 해내고 있는 건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이건 그저 성공적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기록일 뿐이겠죠. 비스마야가 의미 있었던 건 그 자체로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열어준 다음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비스마야는 주택 도시였습니다. 규모는 컸지만 성격은 분명했죠. 주거 인프라를 건설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가 진짜로 필요한 건 주택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려면 경제의 동맥이 되는 인프라가 필요했죠. 그리고 그 동맥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항구였습니다. 알포항, 이라크가 가진 유일한 페르시아만 관문입니다. 이 항구를 통해 이라크의 물자가 나가고 세계의 물자가 들어옵니다. 에너지, 물류, 안보, 이 세 가지가 교차하는 국가 핵심 축이죠. 이라크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알포항의 위치가 왜 중요한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시작해서 이라크 내륙을 관통하고 더 나아가면 터키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길의 시작점이 바로 거기니까요. 알포항 개발은 이라크 정부가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국가 전략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좌절됐죠. 규모가 워낙 크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무엇보다 이 사막의 환경 속에서 대규모 항만을 건설하는 건 차원이 다른 과제였으니까요. 여러 나라가 도전했고 여러 번 시작됐지만 제대로 완성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경쟁이 붙었습니다. 비스마야 이후 이라크 정부가 알포항 사업의 새로운 파트너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전 세계 건설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중국도 당연히 나섰습니다. 비스마야에서 밀려난 뒤 중국은 알포항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죠. 외교 채널을 총동원했고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가격은 최저 수준, 공기는 최단 기간, 거기에 자금 조달까지 자기들이 하겠다는 조건이었죠. 숫자만 보면 가장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다른 유럽과 아시아 기업들도 참여했지만 사실상 중국의 제안을 넘어서기 어려운 조건이었죠. 정부 내부에서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스마야는 한국이 잘했지만 알포항은 규모가 다르다. 한국 기업이 이 규모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왔죠. 합리적인 의문이었습니다. 비스마야는 주택 도시였지만 알포항은 국제 항만입니다. 규모도 복잡성도 지정학적 무게도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투자위원회에서 다시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의장이 저를 불러 물었죠. 카림, 알포항 건은 어떻게 봅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비스마야에서 한국이 보여준 건 이 사막에서 작동하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알포항은 다릅니다. 규모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걸린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스마야의 성공만으로 알포항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검증을 다시 해야 합니다. 비스마야는 시험대였습니다. 한국이 이 사막에서 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었죠. 한국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알포항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 파트너가 국가의 핵심 인프라까지 맡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포항의 파트너를 고를 때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비스마야에서 세운 기준이죠. 누가 싸게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 땅에서 끝까지 해내느냐. 이 기준을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하산과 함께 모든 후보의 제안서를 분석했죠. 중국의 제안은 숫자상으로 여전히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봤죠.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현장 타설, 환경 변수에 대한 대비 부재, 사람에 의존하는 구조. 비스마야에서 실패한 바로 그 방식이 포장만 바뀐 차에 다시 올라온 거였습니다. 한국 측의 제안은 달랐습니다. 가격은 중국보다 높았죠. 공기도 더 길었습니다. 하지만 제안서 안에는 비스마야에서 쌓은 경험이 녹아 있었습니다. 이 사막의 기후를 전제로 한 설계, 공장 생산 방식의 항만 구조물 적용, 환경 변수를 구조적으로 제거하는 공정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이 땅에서 증명된 실적이 있었죠. 제가 최종 분석 보고서를 투자위원회에 제출했을 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비스마야가 의심을 지웠다면 알포항은 의심의 관을 닫아야 합니다. 투자위원회의 결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나왔습니다. 길고 격렬한 논쟁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죠. 비스마야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숫자와 논리로 싸울 때는 끝이 없지만 이미 완성된 도시가 증거로 서 있으면 논쟁이 짧아집니다. 한국이 다시 선택됐습니다. 이 결정이 갖는 의미는 비스마야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비스마야는 주택 사업이었죠. 하지만 알포항은 국가의 관문입니다. 경제의 동맥이고 안보의 축이며 이라크가 세계와 연결되는 창구죠. 그 핵심 인프라를 한국에 맡긴다는 건 한국을 단순한 시공사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알포항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라크 정부 내부에서는 알포항을 기점으로 북쪽 국경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연결 구상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항구에서 시작해서 내륙의 물류 거점들을 잇고 최종적으로는 터키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는 경제 회랑이죠. 이게 실현되면 이라크의 위치가 완전히 재정이 됩니다. 단순한 원유 수출국이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물류와 에너지의 심장부가 되는 거죠. 그 심장부의 첫 번째 박동이 알포항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박동을 설계하는 파트너가 한국이라는 것. 이건 건설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함께 그리는 동맹이었죠. 하산이 알포항 소식을 듣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카림, 처음에 한국 현장 사진을 제 앞에 놓았을 때 기억합니까? 저는 그때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선택이 정말 맞는 겁니까?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대답했죠. 하산, 후회라는 건 결과가 나온 뒤에 하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번에는 판단의 근거가 다릅니다. 처음 중국을 선택했을 때는 숫자만 봤습니다. 설계도가 좋아 보이고 가격이 맞고 일정이 그럴듯하니까 서명했죠. 현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방식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막을 계산에 넣지 않았죠. 저는 하산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저는 현장을 봤습니다. 모래 폭풍이 지나간 뒤에 서너 시간 만에 크레인을 돌리는 걸 봤고 50도 사막에서 갈라지지 않는 콘크리트를 만져봤고 8,400억 원을 받지 못하면서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기준을 바꾸지 않는 걸 지켜봤고 이라크인 노동자 옆에 쪼그려 앉아서 도면을 설명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건 한국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막에서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걸 이미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말로 약속한 게 아니라 이미 지어진 도시로 보여줬기 때문이죠. 우리는 도시를 산 게 아닙니다. 미래를 함께 설계할 파트너를 선택한 겁니다. 하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젖어 있었죠. 30년 넘게 사막의 건설 현장을 누빈 사람이 처음으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그다드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저 하늘 아래 사막이 펼쳐져 있고 그 사막 위에 비스마야가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진짜 도시가. 그리고 남쪽 끝 페르시아만과 맞닿은 곳에서 알포항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이 이야기는 수주 성공담이 아닙니다. 국가가 어떤 방식과 손을 잡았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국민의 분노에서 시작해서 책임자의 두려움을 지나 확신과 자부심에 도달한 기록이죠. 값싼 약속은 빠르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사막을 이긴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을 계산에 넣은 기술과 끝까지 남은 태도. 그 두 가지가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믿습니다. 비스마야가 의심을 지웠다면 알포항은 의심의 관을 닫은 겁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진 도시가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항구가 우리가 내린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말해줄 겁니다.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사막의 바람이 불어도 모래폭풍이 지나가도 그 도시와 그 항구는 서 있을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